싶은 책이 생겼나요? 책방 가기 전엔 책방 기자. 책을 통해 보는 세상 이야기, 책방 기자. 지난번에 이어 3-2화로 행복한 감시국가 중국 이야기 이어갑니다. 저는 오늘도 진행을 맡은 원북이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두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재프입니다. 네, 저번에 이제 두 분과 함께 3-1화에서 행복한 감시국가 중국이란 책을 좀 간략하게 한번 요약 정리해봤는데요. 그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국이란 국가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내용이지 않나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제목만 보면 왠지 중국의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마치 옹호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갖고 있던 중국에 대한 편견을 좀 깨주는 부분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게 제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오히려 약간 풍자하는 느낌이고, 사실 감시사회에 대한 문제점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감시사회라는 양날의 검이 국가체제에 도입되면 어떤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는지, 또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볼 수 있지 않았나 싶네요. 그런데 이게 좀 착한 감시사회와 나쁜 감시사회를 좀 나눌 수가 있을지가 궁금하긴 한데요. 예를 들면 이제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된다면 좀 자신의 인권을 어느 정도 희생해도 괜찮은가라는 물음에 서구에서도 이제 과반이 동의한다라는 이제 설문조사가 나왔는데요. 이제 감시 기술의 도입은 점차 이런 방식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을 나쁜 감시 사회의 신뢰로 다루며 부정적으로 소개하는 언론의 선정적 보도는 실제 중국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정확히 전달할 수 없다가 필자가 지적하기도 하고 있고요. 네, 최근의 감시 사회로는 사실 어떤 대의민주주의를 전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감시사회 수용과 서양 여러 선진국의 감시사회화 사이에서는 명확히 선 긋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필자가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마냥 중국에서 벌어지는 통치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긍정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책에서는 앞서서 이제 원북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에서 발생하는 감시 사회를 마냥 부정적인 걸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좀 일반 중국 시민들이 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사실 책 저자가 이제 중국인이 아니고 이제 일본인이고 네네. 어떻게 보면 외부인인데, 사실 어떤 해외 외국인들한테 본인의 나라 욕이라기보다는 좀 어떤 나쁘다, 우리나라가 살기가 좋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너무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 과연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또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는 좀 애국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실드를 치게 되는데, 좀 너무 거기에 좀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여기 방금 언급을 하셨지만 명확히 선긋기 어렵다. 저는 여기부터 그렇게 공감이 가지는 않아요. 아까 저희 3-1화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감시사회라는 게 이 감시사회라는 단어 하나로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고, 근데 이 단점, 그러니까 문제점들이 지적되는 중국의 감시사회는 보통 정치 이념하고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감시사회화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측면에서는 안보를 위한 것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게 모든 게 다 긍정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네. 여기서 근데 발례로 제시하는 건 CCTV를 통해서 실종 아동을 발견했다든가 그런 부분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 앞서 나온 서양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19 시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 이거랑 중국의 정치 이념적인 목적에 의한 감시사회화랑은 당연히 선을 그을 수 있죠. 명확하게 그을 수 있죠. 약간 이제 김첸프 씨의 입장에 좀 더 중국이 지금 국가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감시 사회와 좀 아까 말한 이제 바이러스에 자기 인권을 어느 정도 침해당해도 괜찮은가라는 질문, 실종 아동을 찾는 질문, 그런 것들에 사용되는 감시 사회와 중국 감시 사회는 명확히 다르다.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뭔지는 알겠으나 좀 그 결이 다르지 않나라고 이제 김첸부 씨는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또 더 깊이 좀 더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중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감시 사회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최근에 나 아니면 수년째 지금 이어오고 있는 게 뭐 유치원에 CCTV를 설치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자신이 수술 받는 수술방에 이제 CCTV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좀 사례들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제 잘못하지만 아무 문제 없다는 지적도 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나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는데 이런 CCTV를 설치해야 되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당신은 그런 사람이라고 날 치부하고 CCTV를 설치해야 되냐고 주장하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국가기관이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영진 씨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이제 뭐 어떤 뭐 민간 영역에서의 뭐 수술이나 뭐 이런 것들과 별개로 이제 국가기관의 뭐 감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감시를 하는 사람이 있고 감시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할 경우에 감시를 하는 사람이 있고 감시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한번 나눠 보자고요. 이제 물론 네네. 이분법적으로 모든 유치원생이 있으면 뭐 유치원 선생님이 있다. 아니요, 그런 게 그건, 아닌가요? 예, 그 민간과는 분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공산당이 있고 일반 시민이 있다 이렇게 네. 구분을 해서 나눠졌을 때 저는 뭐 감시하는 사람과 감시 당하는 사이의 어떤 관계가 유동적이라면, 그러니까 지금은 감시 당하는 사람이 또 반대로 언제든지 감시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는 상황이고 감시하는 사람도 언제든지 감시 당하는 사이에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 좀 더 좀 이런 뭐 CCTV를 통한 뭐 이런 정책에 대해서도 좀 더 좀 수용적으로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중국은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감시하는 사람은 항상 고정이 돼 있고 그 이너서클 안에서만 이제 뭐 속된 말로 뺑뺑이를 도는 건데 뭐 그러면 이거는 좀 악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예. 그 방금 이제 영진 씨가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감시 사회라는 거는 감시랑 또 감시 사회는 달라요. 그러니까 감시라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이야기 나오고 있는 이미 나왔던 유치원 CCTV 있고 최근에 한창 나오고 있는 수술실 CCTV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이걸 관리 감독하겠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 그 CCTV를 민간이기 때문에 뭐 설치를 원래 강제할 수 없었는데 설치해야 돼. 왜? 국가 내가 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중국처럼? 그게 아니고 그 민간, 그러니까 그 시설을 이용하고 그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근데 그럼에도 정보 접근성이 제한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CCTV를 보는 사람이 관이 아니라 민이 되는 개념이라서 이거는 중국의 지금 이야기 나오는 감시사회랑은 조금 결이 다른 것 같고요. 물론 뭐 갈등은 있겠죠. 그 민간과 민간,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여기서 뭐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그 국가정보원 지금도 뭐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분들이 이전에는 명칭이 달랐던 적도 있었잖아요. 특히 그 시절에는 뭐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사실상 모든 기관에 이 국가정보원 직원이 파견돼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해소가 됐어요. 근데 뭐 중국과 비슷한 상황을 연출을 하자면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과 맞대 있고 안보적으로는 뭐 완전한 평화 상태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 갈등 상황이 좀 촉발이 돼서 더 위험해졌다. 그럼 그것을 이유로 국가 안보가 먼저지 않느냐. 일단은 우리가 뭐 많은 개입하지 않겠다. 근데 기관마다 파견을 하겠다라고 국가가 주장했을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 중국의 감시 사회 조금 더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하나의 좀 책에서 나온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제 저희 좀 셋이 이제 기자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좀 이런 감시 사회에 대해서 나눠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책에서 감시 사회 부작용 중 하나로 언론 통제를 서술하고 있는데, 그 기술 진보로 인해서 이제 그 통제 방법도 진화됐다라는 사례가 나오잖아요. 아까 앞서 3-1화에서 이제 영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올린 게시물을 누구도 볼 수 없게끔 처리하는 그런 방법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볼 수 있을지 김챔프 씨는 어떻게 보셨나요? 뭐 일단 여기 지금 원북 씨가 아주 짧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리면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비판적인 게시물을 올렸다, 그리고 중국 당국에 눈밖에 났다, 그러면 글이 없어지죠. 되게 제일 쉬운 방식이고 제일 1차원적인 방식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당하는 사람 모두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더 교묘하게 간다는 거죠. 좀 더 머리를 써서 2차원적으로 3차원적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삭제라는 건데, 게시물 작성자한테는 본인 글이 지워지지 않아요. 올라간 걸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SNS라는 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건데, 나만 볼 수 있으면 그냥 내 휴대폰 메모장을 켜서 쓰는 거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이용자한테는 이 글이 표시가 되지 않거나 혹은 추천글 같은 데 오르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이 안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이 있고, 또 이 게임화라는 검열 방법도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SNS 웨이보가 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본인들만의 SNS를 활용하는데, 저는 이걸 보고서 왜 본인들만의 SNS를 개발해서 활용하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웨이보 같은 경우에는 신용 점수를 매깁니다. 은행에서 우리가 평가를 받듯이 그런 신용 점수를 매겨서 그 글이 그 신용 점수에 의거해서 수준 미달이라는 판단이 되면 감점이 되고, 뭐 글이 노출이 안 되고,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게임화라는 표현을 써서 뭐 신용 점수라는 방식을 도입해서 되게 재밌어 보이고 되게 뭔가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드는데, 결국엔 그 시스템을 통제하는 거는 당국이고 하나의 방향이라는 거죠. 당국에서도 그럼 웨이보라는 SNS를 지금 검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게 뭐 웨이보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게임화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실 책에서는 뭐 게임의 비유를 하면서 굉장히 좀 이게 재미있어 보이고 중국인들이 좀 즐기면서 이용하는 것처럼 이제 나왔습니다. 물론 뭐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 완전히 정말 이 뭐 어떤 뭐 커뮤니티나 뭐 SNS를 증오하면서 하진 않겠죠. 나름의 어떤 뭐 즐거움도 있을 거고 점수 올리는 그런 뭐 소소한 뭐 기쁨도 없지는 않겠지만, 정말 중국인들이 이걸 즐거워하고 재미있게 한다면 웨이보 말고, 웨이보나 아니면 뭐 그 밖에 다른 뭐 중국 안에서만 하는 어떤 커뮤니티나 SNS 말고 이제 다른 그 밖에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관련된 플랫폼이 들어와도 중국인들이 정말 재밌으면 그걸 하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는 좀 더 거리를 두고 봐야 되지 않나. 네, 정말 재밌다면 다른 게 있어도 이걸 하지 않을까. 그런데 왜 다른 걸 못하게 할까? 그것은 정말 재미있기 때문만은 아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뭐 웨이보에 대한 게임화나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삭제 기술 이런 걸 보면은 기자로서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직업인데, 다들 이런 통제 방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김챔프 씨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게 사실 언론 통제, 그러니까 뭐 언론뿐만이 아니라 통제라는 게 단순히 1차원적으로 통제하는 거랑 더 고차원적으로 올라가는 거랑 확연히 차이가 나는 부분은 머리를 얼마나 더 썼느냐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이 사람을 때려요,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요, 이거는 되게 1차원적인 정말 원론적인 수준의 방식이고, 이 사람을 더 괴롭게 하겠다, 내가 싫어하는 행위를 못하게 하겠다 라고 하려면은 조금 더 머리를 써서 고차원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참 이 중국의 최근 이 SNS를 통제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뭐 이 저희 방송을 어떤 분들이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좀 악질적이다라고 표현을 저는 하고 싶고, 뭐 과거 우리나라 비춰보면은 이런 일들이 있었죠. 방식은 다르지만 단순히 기자를 잡아가고 뭐 감옥에 넣고 그 신문을 폐간시키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좀 더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티가 나지 않게. 예를 들어서 정말 뭐 제가 1차원적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지금 썼습니다만, 뭐 그 신문사가 미워요. A 신문사가 미워요. 뭐 내가 정부가 싫어하는 기사를 자꾸 써요. 그러면은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면 그냥 거기를 폐간시키겠죠. 기자들을 해고시키고. 근데 더 가는 사람은 거기를 자기 걸로 만들던가
혹은 거기가 마치 막 반국가적이고 안보를 해하고 뭐 예를 들어서 소위 옛날 표현으로 좌빨이고 뭐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방식을 쓰겠죠. 그러니까 그게 SNS로 옮겨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악질적이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저도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머리를 잘 썼다라고 생각을 한 점이 사실 뭐 사회평가 시스템의 내용을 봐도 정말 뭐 가혹하다고 생각이 될 만한 어떤 페널티를 주지는 않아요. 그냥 일상에서 좀 더 불편함을 느끼도록 이제 그런 식으로 페널티를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타고 다닐 수 있는 교통수단의 어떤 등급을 낮춘다거나 더 느리게 가도록 한다거나 구성원들이 문제없이 따르고 오히려 즐기면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좋아하면서 따르는 시스템이면 그 밖에 어떤 경쟁 시스템이 있어도 그걸 선택을 하겠죠. 하지만 그거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중국 당국도 이러는 거고요. 그래서 네, 이거를 정말 좀 책에서는 너무 행복한 감시국가로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네. 뭐 그런 되게 뭔가 이렇게 언론 검열도 심하고 통제를 좀 교묘하게 하는 국가인데 뭐 우리나라도 뭐 CCTV가 많이 설치돼 있고 뭐 중국처럼 뭐 기관간 정보교류도 이제 시스템 전자가 잘 이루어져 있는데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감시 사회를 보면서 혹시 뭐 가져오고 싶은 모습이 하나쯤은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혹시 뭐 챔프 씨는 뭐 갖고 오고 싶은 게 있었나요? 저는 뭐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별로 가져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중국은 중국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고 왜냐면 우리나라가 굳이 거기서 뭘 가져올 만큼 정보나 이런 부분에서 뒤떨어지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서. 근데 거기를 물론 뭐 부분으로 보면 우리보다 뛰어난 게 있을 수 있고 가져오면 도움될 만한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장점만 보고 가져왔다가 단점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솔직히 그게 우려가 크고요. 그러니까 단점은 결국에는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관이 그러니까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지면은 물론 관리 감독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관리 감독을 민간들이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좀 불안하죠. 그런데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상쇄가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뭐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몇 번 나왔습니다만 중국 뭐 그런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CCTV가 많은데 그 CCTV 통해서 걸어다니는 사람들 분석을 해가지고 뭐이 사람에 대한 위험도 같은 것도 판단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나온 적이 있는데 뭐 일반 길 가는 사람한테는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너무 지나친 권한을 주는 것 같고 뭐 제한적으로 부분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교도소 같은 곳에서 뭐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옵니다만 그 안에서도 결국엔 자기들끼리 분쟁도 많이 일으키고 뭐 흉기 같은 것도 만들어서 또 싸움도 일으키고 인명피해도 나오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조금 뭐 제한적으로 적용하면 좋겠다. 왜냐면 선의로 일하는 교도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뭐 그런 생각은 좀 들었네요. 그런데 정말 좀 전에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생각이 머리가 띵하게 들었던 게 사실 감시 사회나 감시라는 단어가 나오면 가장 많이 다뤄지는 곳이 뭐 수감기관이나 교도소 이런 것들인데 이 책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저의 발언을 대충 들으신 분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좀 마음에 별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고 저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책을 읽고 저자가 누군지 안 보고 읽었어요. 근데 한 중간쯤까지 가서 야 이거 중국인이 썼나? 공산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썼나? 그래서 봤단 공짜로. 말이에요 앞에. 근데 일본인인 걸 보고 제가 너무 놀랐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좀 궁금했던 시스템이 하나가 이제 사회평가 시스템. 어찌됐건 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신용점수 등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건데 뭐 예를 들면 뭐 우더른께 인사를 잘한다거나 뭐 부모님께 효도를 한다거나 그런 관례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점수화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 뭐 이런 거를 하면은 뭐 미리 행동을 자유를 뺏어서 뭐 범죄율을 낮출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최근 한국 사회에서 뭐 동거녀 아들 살인 사건이 났을 때 되게 이제 경찰에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계속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럴 때 이제 경찰에서 좀 더 대폭 강화 미연에
사건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더 강력하게 그 사람들을 감시하고 범죄를 예방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일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진 씨는. 물론 이제 뭐 정말 상황을 가정을 하면 이 사실을 알았었더라면 이런 일이나 혹은 이런 비극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뭐 그런 이야기가 많기는 하죠. 그런데 또 저희가 자세히 보면 사실 지금까지 어떤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뭐 학대나 폭력 그리고 뭐 끔찍한 비극 같은 일은 그 이전에도 이미 그 아이들이 신호를 보냈지만 그 신호가 전달되지 않아서 문제였던 거지. 이제 많은 경우가 그런 아예 그런 신호 자체에 대해서 뭐 접근이 차단돼서 문제는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네, 일단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우선시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점수화를 한다기보다는 이미 시그널을 보냈으니까 그 시그널을 빠르게 인식하고 뭐 받아들여서 좀 더 좀 초기 대응을 강화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이제 뭐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인사를 한다든지 뭐 마당을 쓴다든지 뭐 그런 걸로 점수를 준 시스템이 어떤 뭐 사회 문제를 의미 있게 낮출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예. 그거랑 또 별개로 이제 뭐 범죄율이나 아동에 대한 뭐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뭐 감시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기존의 이런 아동들이 보내는 신호를 좀 더 의미 있게 수용하는 체계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방금 영진 씨가 이것저것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게 뭐 3-1화부터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한 방향으로 딱 떨어지게 정리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온 가정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근데 감정이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 기반이 되는 뭐 법 이런 것들에 바로 연결이 되어버리면은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은 뭐 하나하나 지금 여기 뜯어보면 처음에 사회평가 시스템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도입하는 게 어떤가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예시도 아까 뭐 나온 것들 뭐 효도를 해서 점수를 받고 마당을 쓸어 점수를 받고 인사를 잘해서 점수 받고 그런 예시들은 되게 사소하고 되게 그냥 그래서 이거 뭐 그냥 별거 아닌 거지 좋은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도 함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그런 좋은 것들 누가 봐도 좋은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세상 모든 일이 누가 봐도 좋고 나쁜 걸 구분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누가 평가할 거냔 말이에요. 근데 평가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시스템 운영하는 주체가 될 거잖아요. 그럼 그런 애매한 것들은 주체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모두에게 공정한 시스템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에요. 그냥 일당 독재를 조금 게임화 했을 뿐이지 컨텐츠화 했을 뿐이지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절대 적용을 해서는 안 될 그런 기술입니다. 예, 그런 기술이고 여기 뒤에 얘기 나오는 뭐 경찰 예시가 있는데 그런 아동 뭐 피해 아동 그러니까 아동 학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그널을 빨리 발견하는 건 중요해요. 근데 시그널 발견하는 거랑 경찰 같은 권력기관에 권한을 더 주는 거랑은 당연히 분리를 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본래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제대로 이행을 했는지를 먼저 봐야죠. 근데 대부분의 케이스, 제가 알고 있는 최근의 아동학대, 아동폭력 케이스의 거의 대부분은 경찰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에도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해당 지자체가 뭐 복지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하지 않아요. 뭐 인력의 문제든 뭐가 됐든 그런 걸 먼저 짚어봐야지. 그 상황에서 우리 경찰이 권한이 부족해서 그래 혹은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 경찰이 이런 반사회적 행동할 것 같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미리 뺏지 못해서 그래. 이거는 정말 위험한 방식입니다. 이런 사고방식 이전에 뭐가 제대로 됐는지 시스템 먼저 봐야죠. 챔프 씨가 거의 뭐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하셨는데 뭐 결국에 이제 뭐 중국에서 말하고 있는 뭐 좀 더 미리 점수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 언행을 좀 제약하는 거는 도입하는 것 자체가 참 위험한 생각이다 라는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법에 대해서만 마지막으로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 감시사회라는 데서의 제일 중요한 관건은 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영어로 하자면 GDPR, 뭐 유럽에서는 이미 도입이 됐고요, 입법이 됐고요. 뭐 예를 들면 IT 기업의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제 이 데이터를 소유한 IT 기업이 그런 지배적인 위치에서 이윤의 폭을 높여 이제 뭐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문제도 이제 지적이 되는데, 과연 IT 기업이 이제 고객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법이 이제 발의가 돼야 된다라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뭐 유럽에서는 이미 아마존이 1조 원을 최근에 벌금을 받았다고 하죠. 혹시 이렇게 뭐 감시 사회가 아니더라도 어찌됐건 우리 사회가 IT 기업이 지금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 상황이.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IT 기업에서 다루는 개인정보들이 좀 보호되기 위해서 입법화가 필요하다면 무슨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유럽의 방법을 차용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서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 듣고 싶은데, 혹시 김챔프 씨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 편이실까요? 일단 뭐 이것도 이 책을 다루면서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논쟁입니다. 왜냐면 기술이 발전했으니까요. 그만큼 매일매일 생성되고 있는 정보의 양, 데이터의 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은 정말 뭐 어마어마할 거예요. 뭐 용량을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양일 텐데 그걸 활용할 수 있다면은 그것 자체는 좋죠. 기술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기술 자체는 죄가 없고 그거를 쓰는 사람과 어떻게 쓰느냐, 그 쓰는 방향이 죄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이 흐름에 맞춰서, 이 기술의 발전에 맞춰서 당연히 생겨야 하는 법이고요. 그나마 아주 미약하게 개개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여러 가지 격차들이 생기잖아요. 뭐 부의 격차도 생기고 여러 가지 격차가 생기는데 사실 가장 큰 건 정보의 격차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데 내가 컴퓨터를 쓸 수 있다고 해서 뭐 스마트폰을 쓸 수 있다고 해서 정보의 격차가 줄어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사소한 정보의 격차가 아니고 저희가 대기업을 상대로 정보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개인이 아무리 내 정보를 이 대기업이 빼가는 것 같아도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미약하게나마 그걸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다루겠다라는 거죠. 결국에 개인정보보호법도 내 정보가 빠져나가는 것까지 막아주진 못해요, 원천적으로. 근데 다만 얘 정보를 썼어. 그러면 네가 그에 응당하는 죗값을 치러, 이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뭐 합리적인 저는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업 입장에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은 죄가 없습니다. 기술은 발전한 기술은 활용을 해야죠. 더 큰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면 활용하는 건 맞는데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느냐를 당연히 고민을 해야겠죠. 불을 만드는 거 좋습니다. 근데 불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뭘 이용했느냐, 내가 개인들의 정보를 뭐 예를 들어서 무단으로 빼가서 썼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고 응당 해결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어떤 해결 방법을 얘기할지 쉽지 않은데 뭐 제가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뭐 사회주의자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동의 과정이 일단 좀 더 철저하게 마련이 돼야 되고, 왜냐면 최근 문제되는 게 뭐 구글 쪽도 그렇고 우리가 특히 해외 앱들을 이용할 때 되게 그냥 쉽게 지나가는 부분들에서 아니 이 사람이 동의를 했어요, 이 사람이 이 정보 쓰는데 동의를 했다니까요,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그것에 대한 명확한 고지가 이루어져야죠. 제가 가진 정보를 다른 누군가가 쓰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일단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어디로 쓰이는지.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간다면 그런 개개인들의 정보가 모여서 부가 창출이 됐다면, 새로운 부가가치가 만들어졌다면 그 수익을 나눌 줄도 알아야죠. 그 정보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그 부가가치가 생성이 됐는데요.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이랑 이제 99% 똑같아서 네, 제가 하려고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아, 그렇습니까? 네. 역시 별 코멘트를 달진 않을 네, 예정이죠. 제가 이제 뒷부분을 저걸 내가 첨언하면 되겠다 했는데 또 저 부분까지 말을 해버려서 제가 너무 욕심을 냈네요. 할 말이 없네요. 오늘 김챔프 씨가 제일 치열하게 오늘 토론하지 않았나. 네, 제가 오늘 좀 되네요, 입이. 이
이 책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좀 자신의 주장을 펼치지 않았나 싶긴 하는데요. 오늘 다른 나라 이야기, 이제 한국이 아닌 이제 중국 나라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열띤 토론을 이어갔는데, 행복한 감시국가 중국 1, 2편으로 나눠서 다뤄봤고요.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영진 씨와 김채부 씨께 너무 모두, 그리고 청취자분들께도 모두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앞으로 팟빵과 아이튠즈에 꾸준히 업로드할 거고요. 피드백과 의견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좀 더 재밌게 그리고 유익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재미난 또 다른 책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책방 기자였습니다. 다음에도 책방으로 고고싱!